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야기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든 이야기는 정말 신분의 벽을 넘어선 사랑, 그리고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거기 누구냐? 박진사의 목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와 옥년. 두 사람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상놈이 우리 집안을 망칠 셈이냐? 채찍이 공중에서 휘둘러졌습니다. 나으리 아가씨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두 소인의 잘못이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요? 한 명은 평생 남의 집 머슴으로 살아온 남자. 한 명은 양반가의 보배로 자란 교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신분이 하늘과 땅만큼 다른 두 사람이 진심만으로 세상의 벽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양반가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남의 집 머슴으로 살았고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감히 바라봐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양반가의 외동딸.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발각되는 순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음으로 끝났을까요? 아니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시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대대로 내려오는 양반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진사댁. 이 집안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가지고 있었고 논밭만 해도 100마지기가 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진사댁 눈치를 보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욕심이 많기로도 유명했습니다. 소장료는 다른 양반가보다 높았고 머슴들에게 주는 품삯은 가장 적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일할 곳이 어디 있나? 싫으면 나가게. 박진사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평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 양반과 상놈의 신분은 하늘과 땅만큼 달랐으니까요. 양반가에서 태어나면 평생 양반으로 살았고 상놈으로 태어나면 평생 상놈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운명이었습니다. 박진사댁에는 10여 명의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철수였습니다. 철수는 25살.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늘 허리를 굽히고 살았습니다. 그는 10살 때 부모를 모두 잃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박진사가 불쌍히 여겨 머슴으로 받아준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거라. 박진사는 종종 철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나으리.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머슴들이 뒷말을 할 때도 철수는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철수야, 너는 참 순해. 그렇게 살면 평생 쥐꼬리만 한 품삯 받고 살겠다. 동료 머슴들이 걱정했지만 철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 그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욕심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상놈이고 그저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철수에게도 한 가지 작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물에 물을 길러 갈 때였습니다. 그때면 사랑채 창문 너머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진사의 외동딸 옥년. 옥년은 19살이었습니다. 박진사의 늦둥이였고 집안의 보배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배웠고 그림에도 재주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년을 보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렇게 곱고 똑똑한 아가씨가 어디 있겠소? 하지만 옥년은 외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 박진사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집을 비웠습니다. 그녀는 넓은 사랑채에서 혼자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옥년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한 머슴을 보았습니다. 다른 머슴들과는 달랐습니다. 움직임이 조심스러웠고 물동이를 나를 때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옥년은 그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정성스럽게 일을 할까? 그 다음 날도 옥년은 창가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철수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논에는 가뭄이 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진사는 더욱 인색해졌습니다. 올해 수확이 적을 것 같으니 품삯을 줄여야겠다. 머슴들은 분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인님 걱정을 덜어드려야지. 동료 머슴들은 철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정말 답답한 놈이야.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철수가 논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도둑이야. 사랑채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철수는 낫을 던지고 달려갔습니다. 사랑채 마당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사내였고 손에는 옥년의 비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옥년은 사랑채 문 앞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걸 놓으세요. 하지만 사내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양반대 규수가 뭘 안다고. 이거 하나면 우리 식구가 한 달은 먹고 산다. 그 순간 철수가 사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두시오. 그건 아가씨 것이오. 사내는 철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뭔데 똑같은 머슴 주제에. 그래도 옳지 못한 일이오.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철수는 얼굴에 주먹을 맞고도 버텼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그걸 돌려주시오. 결국 사내는 비녀를 떨어뜨리고 도망쳤습니다. 철수는 비녀를 주워들었습니다. 입가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옥년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철수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송구하옵니다. 감히 아가씨 앞에. 아닙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옥년은 손수건을 꺼내 철수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받지 못했습니다. 아가씨, 안 됩니다. 소인이 어찌 감히. 피가 나는데 그냥 둘 순 없잖아요. 옥녀는 고집스럽게 손수건을 철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철수는 손수건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의 가슴에는 이상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감정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수건을 꺼내보고 또 보았습니다. 고운 비단에 새겨진 매화 문양. 아가씨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철수는 자책했습니다. 자신은 상놈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머슴으로 살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감히 양반대 규수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게 그렇게 쉽게 꺾이던가요? 그 다음 날부터 철수는 의도적으로 옥년을 피했습니다. 우물에 물을 길러갈 때도 해가 뜨기 전에 갔고 사랑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옥년 역시 철수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옥년은 창가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철수의 모습을 찾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보이는 걸까? 혹시 다친 게 심해서. 옥년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옥년은 몰래 사랑채를 빠져나왔습니다. 머슴들이 머무는 행랑채로 갔습니다. 거기서 철수를 보았습니다. 다른 머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옥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야. 무사하구나.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옥년을 발견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께서 어찌 이런 곳에. 머슴들이 모두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옥년은 당황했습니다. 저기. 그저 산책을 하다가. 말이 되지 않는 변명이었습니다. 양반대 규수가 밤에 행랑채를 산책한다니요. 머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옥년은 서둘러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더욱 두꺼운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철수가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그의 방 문 앞에 작은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약초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상처가 아물길 바랍니다. 글씨체가 아름다웠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돌려드려야 할까요? 고민 끝에 철수는 약초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도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논에서 일하다가 발견한 예쁜 들꽃 몇 송이. 밤이 되자 철수는 몰래 사랑채 담장 밑에 꽃을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녀는 그 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비밀이 생겼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비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조선시대에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이란 용서받지 못할 죄였으니까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박진사댁에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이웃 고을의 김 부자가 혼담을 청해온 것이었습니다. 김 부자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다지 않소. 좋은 혼처요. 박 진사는 기뻐하며 혼담을 받아들였습니다. 옥년에게는 아무런 의견도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겠느냐? 아비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거라. 옥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옥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꿈도 그 따뜻했던 시선도 모두 끝이었습니다. 철수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머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가씨가 시집을 가신다더라. 그것도 굉장한 집안으로. 우리 같은 놈들이랑은 세상이 다르지 뭐.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만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세게, 더 오래 일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혼례 날이 정해졌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박 진사댁은 잔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머슴들도 모두 동원되었습니다. 철수는 마당을 쓸고 나무를 나르고 온갖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철수가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옥년이었습니다. 철수 씨. 철수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 아가씨, 이런 곳에 어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싶어서 왔어요. 옥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가씨,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옥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시집가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니. 너무 두려워요. 철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저는 그저 아버지가 정해준 대로 살아야 해요. 아가씨, 철수 씨, 당신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년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규율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묵도 대답이었습니다. 옥년은 알았습니다. 알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하지만 저는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었어요.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소희는 그 순간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거기 있느냐? 박진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옥년은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진사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철수와 옥년을 보았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지, 이건. 입 닥쳐. 감히 상놈과 밤에 만나다니. 내가 우리 집안을 망칠 셈이냐? 박진사는 옥년을 사랑채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철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놈, 당장 꿇어. 철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히 주인집 규수에게 손을 댈 생각을 했단 말이냐? 나으리, 아가씨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두 소인의 잘못이옵니다. 철수가 이 말을 땅에 박으며 말했습니다. 박진사는 채찍을 들었습니다. 내 놈 같은 것은 살려둘 수 없다. 채찍이 철수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철수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다른 머슴들이 달려왔습니다. 나으리,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철수는 악한 놈이 아니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철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행랑채에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등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 머슴들이 그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정신이 드느냐? 나으리께서 너를 당장 내쫓으라 하셨다. 오늘 안으로 떠나야 한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옥년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니, 그보다도 옥년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라는 것이. 오후가 되었습니다. 철수는 작은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몇 벌의 옷과 약간의 양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수건. 옥년이 준 그 손수건만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박진사댁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는 발을 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이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산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발이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이웃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작은 주막을 발견했습니다. 주막 주인은 나이 든 할아버지였습니다. 일손이 필요하신가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자네, 어디서 그런 상처를 입었나?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 묻지 않겠네. 일은 할 수 있겠나? 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루 세 끼 주고 잘 곳도 주지. 대신 열심히 일해야 하네. 감사합니다. 철수는 주막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시중을 들고 마당을 쓸고 짐을 날랐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헛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철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만은 그녀를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옥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가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혼례는 무사히 치러졌을까? 철수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주막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늙은 스님이었습니다. 주인장, 하룻밤만 묵어가겠소. 예, 스님. 어서 오십시오. 스님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철수가 밥상을 날랐습니다. 스님은 철수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젊은이, 자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먼. 무슨 일인가? 별일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구먼. 철수는 깜짝 놀라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스님이 웃었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의 눈빛만 봐도 알게 되지. 자네 눈에는 그리움과 후회가 가득하구먼.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이, 내 말을 들어보게.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후회가 있네. 하나는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이고, 하나는 해본 것에 대한 후회지.
자네는 어느 쪽인가? 자네는 최선을 다했는가?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망쳤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네. 스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인연이란 게 그런 것이라네. 쉽게 포기되지 않는 거지. 자네가 진심이었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길을 찾을 거야.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 주막을 떠났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적어도 마지막으로 한 번은 아가씨를 만나봐야 해. 내 마음을 전하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철수는 주막 주인에게 사정했습니다. 주인 어르신, 제가 며칠만 자리를 비워도 되겠습니까? 무슨 일인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인 할아버지는 철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게. 하지만 돌아오게나. 자네는 좋은 일꾼이거든. 감사합니다. 철수는 다음 날 새벽 박진사댁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틀을 걸어 마침내 익숙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큰일이라네, 큰일이야. 아가씨가 혼례를 거부하셨다지 않나. 박진사 나으리께서 노발대발하신다더군. 철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혼례를 거부했다고? 그는 급히 박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담을 넘어 뒷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옛 동료 머슴을 만났습니다. 철수, 내가 왜 여기? 무슨 일이야? 아가씨가 혼례를 거부했다는데. 동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사흘 전이었어. 신랑 측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아가씨께서 갑자기 혼례를 할 수 없다고 하셨어. 왜? 모르겠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대. 그저 절대 그 혼처로는 갈 수 없다고만 하셨지. 지금 아가씨는 사랑채에 갇혀 계셔. 나으리께서 며칠째 밥도 주지 않으신다네. 마음을 바꾸실 때까지 가둬두실 거래. 철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가씨, 왜 그러신 거지? 혹시 나 때문에?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이 싹 텄습니다. 철수는 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랑채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밖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저입니다. 철수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씨. 네, 아가씨. 어떻게 여기? 아가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옥년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가씨, 제가 들었습니다. 혼례를 거부하셨다고요. 왜 그러신 겁니까? 옥년이 대답했습니다. 갈 수 없었어요. 아가씨,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요? 철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가씨,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머슴이었고 지금은 주막일꾼입니다. 아가씨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옥년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신분도 재산도 아니에요. 진심만 있으면 돼요. 아가씨, 철수 씨, 저를 여기서 데려가 주세요. 철수는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양반가의 딸을 데리고 도망친다. 잡히기라도 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아가씨를 지키겠습니다.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자정이 되면 뒷담 밑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거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뒷담 밑에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누가 들을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창문이 열렸습니다. 옥년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간단한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철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옥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파수꾼의 목소리였습니다. 뛰십시오. 철수가 옥년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이다, 도둑이야. 두 사람은 숨이 찰 때까지 뛰었습니다. 산길로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에야 멈춰 섰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옥년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면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작은 산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주막에서 만났던 그 스님이었습니다. 오,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네. 스님, 어떻게 여기? 인연이란 게 그런 거라네. 자, 들어오게. 둘 다 지쳤을 테니. 스님은 두 사람에게 방을 내주고 따뜻한 차를 주었습니다. 이제 어찌할 작정인가? 스님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살고 싶습니다.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길은 험하네. 세상은 자네들을 용서하지 않을 걸세. 알고 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각오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도와주지. 스님, 내게는 먼 곳에 아는 이가 있네. 강원도 깊은 산골이지. 거기서라면 신분을 묻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야. 정말입니까?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네. 스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서로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아끼며 살아야 하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까.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사흘 후, 두 사람은 스님의 소개장을 받아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철수 씨, 저기 저 꽃 좀 보세요. 예쁘죠? 그러게요. 아가씨.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죠. 그럼 뭐라고 부르실 건데요? 옥년 씨.
옥년이 웃었습니다. 그냥 이름을 부르세요. 옥년이라고요. 옥년. 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보름이 지나 드디어 강원도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스님이 보냈다고, 그럼 우리 마을 사람이지. 어서 오게들. 마을 어귀에 빈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작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철수는 낮에는 논의를 거들고 옥년은 바느질로 품앗이를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별이 많은 줄 몰랐어요. 양반댁에서는 하늘을 볼 시간이 없으셨죠. 그러게요.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아름다운 게 뭔지.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철수 씨, 옥년이 기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그래요? 저희에게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철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옥년을 꼭 안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정말이에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오래 갈지. 여름이 되었습니다. 옥년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처자이지, 건강하게 나아야 해. 우리가 도와줄 테니 걱정 말게. 철수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박씨 성을 가진 여인이 있다고 들었소. 어디 있소?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들은 집집마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철수의 집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관리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옥년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철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소? 죄, 양반가의 딸을 유괴한 것이 죄가 아니란 말이냐? 유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함께 온 것입니다. 닥쳐라. 상놈이 감히 양반가 규수와 사랑이라니. 관리가 철수를 때렸습니다. 철수는 쓰러졌습니다. 철수 씨. 옥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서 이 여인을 데려가라. 관리들이 옥년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잠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뭐요? 비키시오. 이보시오, 관리 양반. 이 사람들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요. 제대로 혼인도 하고 아이도 가진 부부요. 혼인, 상놈과 양반이 무슨 혼인이요? 조선의 법에 양반과 상놈이 혼인하지 못한다는 법이 어디 있소? 이장이 따졌습니다. 물론 관습은 그렇소. 하지만 법은 아니요. 더군다나 이미 부부가 되어 아이까지 가진 사람을 억지로 떼어놓는 것이 옳소. 관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군다나 이장이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돈의 수령께서 발급한 호적 문서요. 이 두 사람은 이미 정식으로 호적에 올랐소. 뭐라고? 우리 마을은 신분을 따지지 않소. 도망자도 죄인도 누구든 받아들이는 곳이요. 그것이 우리의 규칙이요.
관리들은 당황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일단 물러가겠소. 하지만 이 일은 끝나지 않았소. 관리들은 떠났습니다. 철수와 옥녀는 이장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됐네. 자네들은 진심으로 사랑하잖나. 그것으로 충분하네.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진사였습니다. 철수와 옥녀는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진사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아버지. 옥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진사는 한참을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잘 있었느냐?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너를 찾는데 1년이 걸렸다. 온 나라를 뒤졌다. 박진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다. 너를 데려와서 다시 혼인시켜야겠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관리들에게 들었다. 내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아이까지 갖게 되었다고. 박진사가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놈,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느냐?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으리. 나으리라 부르지 마라. 너는 이제 내 딸의 남편이다.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틀렸다. 신분이 뭐가 중요한가? 내 딸이 행복하면 되는 것을. 박진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옥년이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미안하다, 옥년아. 아비가 너무 어리석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부녀는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철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후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그는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은자와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너희들이 아이를 기르는데 쓰거라. 이것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는 첫 선물이다. 아버지,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라. 그리고 박진사가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위, 내 딸을 부탁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철수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박진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이제 나는 돌아가겠다. 하지만 가끔 소식을 전해다오. 손자 얼굴을 보고 싶구나. 네, 아버지. 꼭 그러겠습니다. 박진사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축복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해 가을, 옥년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철수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소, 옥년. 정말 고맙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아들이에요. 두 사람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인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리를 지키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수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철수와 옥년은 작은 논밭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박진사가 찾아왔습니다. 손자를 보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인수야, 할아버지 왔다. 할아버지. 인수는 할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박진사는 손자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인수는 똑똑하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철수와 옥녀는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여보. 옥년이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후회한 적 없어요? 무엇을요?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오. 철수가 웃었습니다. 당신은요? 후회한 적 있소? 단 한 번도요. 나도 그렇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맞은 걸까요? 이렇게 선택한 것이? 글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행복하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소. 옥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닙니다. 철수와 옥년의 이야기는 그들이 떠난 뒤에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 옛날에 말이야,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이 있었다네. 그들은 세상의 모든 벽을 허물고 진심만으로 함께 살았다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사랑만으로 충분할까요? 신분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이?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그 두 사람에게는. 세상이 아무리 막아도 진심은 길을 찾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반대해도 사랑은 이겼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고통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믿었고 서로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벽 앞에서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신분이, 재산이,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로요? 철수와 옥년의 이야기가 알려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진심이 있다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는 것.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 물론 모든 사랑이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냉혹하고 현실은 가혹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포기한 사랑이 있습니까? 다시 도전해볼 용기가 있습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